이게 서양 세력이라는 게 싸울 상대가 아니고 배울 상대구나. 네. 빨리 이제 젊은 똘똘한 5명 뽑아가지고 영국으로 밀항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 이제 초슈 5걸 또는 초슈 5라고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초슈 5라고.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또 히로부미고요. 갔다 와서 이제 보고 온 것들을 그대로 자본주의를 이식해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한 게 뭐냐면 은행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 1882년에 중앙은행을 만들어요. 유럽이 뭐 수백 년에 걸쳐 할 거를 정말 한 30년 만에 와. 압축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즘은 뭐 제주도보다 일본을 더 자주 간다. 일본이 더 싸다 하는 분들도 많을 만큼 점점 더 여러 가지 이유로 가까워지고 자주 가게 되고 친근해지고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죠. 서양 사람들이야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다 똑같이 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우리랑 달라. 어떻게 생긴 건 진짜 우리가 봐도 비슷한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나라가 일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점점 더 인기가 더해가고 있는 이창민의 일본 정독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석과 통찰이 있을 예정인데요.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외대의 이창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메이지 유신 이야기, 명치 유신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지난 시간 우리 배웠던 거 살짝 요약 복습 좀 하고 넘어가 보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근대 경제 성장이라는 게 시작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멜서스의 덫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경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조건이 이제 두 가지 있다 그랬는데 계약 이행의 강제성이 지켜져야 되고 계약서는 진짜 지켜야지. 네네. 그다음에 그 국가에 의한 소유권 보호가 돼야 된다. 갑자기 국가가 강탈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켜주려면 사실은 이제 근대 국가가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법 집행을 통해서 거래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에도 시대라고 하는 일본의 이 근세 시대는 이런 게 안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가 이런 기능을 충분히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인들이 어떻게 말하면 이제 자치적인 제도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 다각적 징벌 전략이라는 전략도 쓰고 이러면서 이제 상인들이 이런 계약 이행의 강제성이나 소유권 보호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상인들이 이제 자본을 축적해 가서 이제 상업 자본이 축적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쌀 증권도 발행하고 선물 거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상인들이 성장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미쓰이 가문, 이런 가문. 그래서 미쓰이 은행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특정 뭐 상인 가문이라든지 또 이제 에도라든지 오사카 같이 큰 대도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국가 단위로 봤을 때 국가 전체가 이제 계약 이행의 강제성이나 소유권 보호가 이루어지려면 역시 이 근대적인 법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들어진 게 결국에는 명치유신, 경제학적 의미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메이지 유신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지난 시간 이것도 뭐 복습이 되겠습니다만 일본이 이제 왕이 사실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하는데 교토에 살고 있고 실질적인 왕, 그러니까 명목상의 왕인 천황은 교토에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쇼군이라고 그래서 에도, 도쿄, 지금의 도쿄에 살고 있고 지방은 이제 지방 영주들, 번이라고 해서 260개 정도 되는 번의 번주들이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이묘라고 이제 영주라고 불리죠. 영주들. 근데 그 밑에 이제 사무라이 가신 그룹이 있어서 저 사무라이 집단이 한 전 인구의 7%에서 8% 정도 됐습니다. 꽤 많았네요. 네네. 근데 이제 260년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라서 이 사람들이 일이 없어 출세의 길도 막히고 뭐 부자가 될 방법도 없고 뭐 전쟁이라도 하면 부자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칼을 내려놓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사무라이들이 18세기부터 유학이 보급되거든요. 그래서 논어도 읽고 맹자도 읽고 이러면서 책을 읽는 사무라이, 토론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변해가요. 그분들은 그래도 영주의 신하들이니까 월급은 받았나 봐요. 그렇죠. 월급은 받는데 이제 공무원처럼 되는 겁니다. 관료들이 이제 돼가는 거죠.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1853년 7월 8일에 이제 요 사진은 일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진인데 검은 배가 왔군요. 네, 흑선이라고 하는 쿠로부네라고 하는 이제 검은 배가 이 미 해군 매튜 페리 제독이 요 배를 이제 끌고 나타나죠. 일본에.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일본은 해군도 없을 뿐더러 뭐 변변찮은 이제 배도 없고 배를 못 만들게 했어요. 배 만들면 이제 외국이랑 무역하고 할까 봐서. 아하, 그래요. 오히려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일본도 네. 근데 이 세국 정책이라는 게 클로즈드 이코노미를 뜻하는 건 아니고 관리무역입니다. 관리무역. 그러니까 사무역은 금지시키고 공무역만 하는 정부만 하겠다. 네, 지방 정부는 무역을 못 하게. 그게 일종의 컨트롤하는 방법. 컨트롤하는 거죠. 왜냐하면 힘을 기를까봐. 네, 무역을 하면 외국에서 뭐 배도 들어오고 무기도 들어오고 군사도 키울 수 있고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게 들어올까봐서 그걸 못 하겠는데 이게 이제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수교를 맺자. 그래서 에도 막부가 좀 생각할 시간은 1년만 달라. 네. 그래서 1년 유예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다시 와요. 1854년에. 또 그래. 네, 와가지고 이제 미일 화친 조약이라고 해서 불평등 조약을 맺죠. 요구한 건 뭐였어요? 미국인이 일본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제약을 없애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세국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미국인들은 벗어나서도 활동해달라. 그 통상조약까지는 이제 안 가고 이제 기초 단계인 거죠. 일단 이제 수호조약을 맺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통상조약을 맺어 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인데 요걸 이제 보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도 시대 260년 동안 지방의 이 사무라이들 무사들을 컨트롤하면서 꽉 눌러놨잖아요. 예. 원래 이 사무라이들이 배신과 하극상이 일상화돼 있던 네, 예. 옛날에 전국시대 이걸 260년 동안 철저하게 컨트롤해서 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꾹꾹 눌러놨는데 그 260년은 임진왜란 끝나고 저시기까지 그렇죠. 260년이죠. 예. 그런데 아니 외국에서 배 한 척 나타나니까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막부에 대한 실망과 반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뭐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 같으면 막부가 이렇게 힘이 없었나? 이러면서 이제 꾹꾹 눌러놨던 그 지방의 이 사무라이들의 이 저항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도 하고 비대위도 그렇죠. 세우고 뭐 그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했던 게 에도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그 초슈하고 사츠마라는 지역이었어요. 일본의 남쪽이네요. 딱 봐도. 초슈가 이제 야마구치현 지금에 있는 데고 사츠마는 이제 카고시마현 있는 데인데 예. 요 지역이 이제 가장 이 나중에 이제 명치 유신을 이끈 양대 세력이거든요. 저기에서 그 세력들이 나왔다는 거죠? 네네. 여기 있던 사무라이들이 결국 명치유신을 하고 신정부의 주요 이 인사들이 되는 거죠. 특히 이 초슈번 출신의 유명인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도 여기 출신이고, 가깝게는 그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여기 출신입니다. 초슈번의 이제 야마구치현이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은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요시다 쇼인이라고. 예. 이 사람이 이제 초슈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네, 요시다 쇼인. 네네. 그래서 이 요시다 쇼인이 배를 하나 훔쳐 타고 이 페리 제독이 몰고 온 그 흑선에 올라탑니다. 네. 당돌했네요. 네, 갔습니다. 가서 나를 미국으로 좀 데리고 가라. 나 지금 서양 문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공부하고 싶은데 좀 데리고 가라. 처음 만났는데. 네,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곤란한 거죠. 이거 외교상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거. 그래서 거부를 하고 결국 이제 막부가 체포를 하죠 와서.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위험한 일이었군요. 예.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감옥 가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감옥에서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그 나이가 20대죠. 3세, 4세 이럴 때네요. 그 나이죠. 대학 졸업한.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와서 쇼카 손주크라고 하는 학당을 차립니다. 우리가 지금 서당같이 학당을 차린 다음에 젊은이들을 모아서 이제 이 사상을 설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사상이 크게 이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리가 서구 열강처럼 빨리 증기선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해군도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팽창주의, 조선, 만주, 동남아뿐만이 아니고 호주까지 진출해야 된다 우리가. 예. 근데 이 우리가 이제 정한론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사상들이 이제 주입이 된 거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도 큰 나라, 강한 나라 되어보자. 그게 주제.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낭양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예.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을 내세워서 서양을 배척하자 이건데 예. 이걸 이제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이 안에 든 제일 큰 감정은 뭐냐면 막부에 대한 반감이에요. 예. 우리는 무능력한 막부를 타도하자는 거고. 그렇지만 천황을 내세우는 거는 표면적인 거고 천황을 표면적으로 내세워서 양이 서양을 배척하자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서양이랑 붙어보니까 실력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양을 배우자로 바뀌는데 네. 이 제일 먼저 이 양이 사상을 가지고 서양이랑 부딪혔던 게 바로 이 초슈하고 사츠마 지역입니다. 아, 저 동네에서. 네. 왜냐면 여기가 이제 강성이었어요. 양이에 대해서 서양 세력을 배척하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초슈 같은 경우는 그 시모노세키 해협이 있거든요. 예. 여기 이제 서양 상선이 다녔는데 이걸 이제 공격한 거예요. 근데 쑥대밭이 됐어요. 이제 서양 상선이 가만히 있지 않죠. 군대가 와가지고 포격으로 초슈 이 번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걸 충격을 받아서 이게 서양 세력이라는 게 싸울 상대가 아니고 배울 상대구나.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실력으로 안 된다 싶으면 빨리 숙이고 빨리 배우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 있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젊은 똘똘한 5명이 뽑아가지고 영국으로 밀항을 시켜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초슈 5걸 또는 초슈 5라고 배우러 뭔가 배우러. 네. 근데 이제 영국에서도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잘 보고 이 사람들을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일본에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초슈 5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시계 방향, 한시 방향에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맨 오른쪽 위에.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 무슨 일본의 무슨 아버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젊은이들이 이제 영국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신정부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일을 맡았겠군요.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초슈는 이랬고 사츠마도 비슷한 경험을 해요. 사츠마 같은 경우는 번주가 그러니까 영주가 시마즈 히사미츠라는 사람인데 말 타고 가다가 저기 말 타고 오는 영국 상인들을 만납니다. 그 내려서 얘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서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그 영국 상인을 죽여요.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그걸 알고 와서 또 쑥대밭을 만듭니다. 이 사츠마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게 싸울 상대가 아니고 배울 상대구나. 그래서 사츠마도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이 유럽 여러 이제 국가들로부터 이제 무기도 수입하고 뭐 증기선도 수입하고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츠마하고 초슈가 원래는 앙숙 관계였는데 뭐 이게 메이지신 과정이 길기 때문에 이제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제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의 중재로 어찌어찌 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초 동맹이라고 하거든요. 사츠마 초슈 합쳐서 사초 동맹. 그래서 이제 사초 동맹을 맺어서 일본의 막부군하고 전쟁을 이제 일본의 중앙정부하고 중앙정부 정부군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는 반군이죠. 그러네요. 반란군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초 동맹이 그 도쿠가와 막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정봉환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뭐예요? 대정봉환이 뭐냐면 이 쇼군의 권한을 천황에게 넘겨라. 정식으로 넘겨라. 넘기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마지막 쇼군이 누구냐면 도쿠가와 요시노부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대정봉환해라. 권력을 천황에게 넘겨라. 얘기하니까 알겠다. 그냥 이렇게 쿨하게 그냥 해버립니다. 아니 이게 시나리오가 이게 아닌데 뭔가 못한다 이래가지고 막 싸워야 되는데 쿨하게 하겠다 이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쿠가 요시노부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 천황이 뭐 수천 년 역사가 있다라고 하지만 2세기까지는 신화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2세기부터 사실 이제 천황의 이제 이름이 이렇게 제대로 역사에 기록이 되는데 7세기가 돼서 겨우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고 네. 근데 8세기 정도가 되면 그 귀족들이 이제 섭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천황은 이 실권이 없고 명목상 천황이고 귀족이 이제 실권 지배를 하다가 12세기가 되면 가마쿠라 막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무신 정권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 가마쿠라 무로마치 막부 무신 정권이 되기 때문에 그 19세기 관점에서 보면 1200년 동안 이 천황이 실권을 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야, 1200년 동안도 못했는데. 넘겨줄게. 넘겨줄게. 이렇게 할 때만 해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조 동맹이 당황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야,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는 그냥 반란군으로 끝난다. 네. 그냥 밀고 가자. 이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군하고 싸워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승리를 해서 이게 명치 유신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중앙정부가 된 거예요? 중앙정부가 이제 바뀐 거죠. 이 사람들 중심으로 신정부를. 이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일본의 자본주의를 이식할 수 있었냐.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게 이 사람들 신정부를 구성한 이 멤버들이 고민해 보니까 야, 이 서양에서 배워야 된다. 우리가 전쟁도 해보고 하니까 상대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신정부 구성한 내각의 절반을 유학을 보냅니다. 이미 구성해서 만들었는데 새롭게. 네네. 만들어서 절반 정도를 배우고 와라. 배우고 와라 해서 미국하고 유럽을 12개국을 돌아요. 네, 한 1년 10개월, 2년 가까이를. 예.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그게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이와쿠라 토모미라고 해서 특명 정권 대사인데 예. 요 사람이 지금 이제 머리에 이 상투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러네요. 천막이라고. 예. 요거 하고 지금 기모노 입었잖아요. 네.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막 건너가자마자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 시카고쯤 가면 머리 자릅니다. 근데 가다가 깨달은 거죠. 이게 아니구나. 민망하죠. 사실 네. 계속 그러니까. 눈빛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도 이제 변해가고 여기서 또 한시 방향에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렇군요. 이토 히로부미 단체 사진 찍으면 항상 한시 방향이 딱 거기에 있네. 네, 딱 보자세요. 저 각도로 항상. 이와쿠라 사절단이 임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임무는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다시 맺어라. 내용 바꾸자. 네. 두 번째 임무는 서양에서 뭔가를 이제 이 자본주의 제도를 배워서 와라. 신식 문물을 배워서 와라가였는데 첫 번째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러일 전쟁 이후가 돼야 이제 다시 맺게 되고 근데 두 번째 임무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총 46명이 갔는데 그냥 공무원들만 간 게 아니고 예. 유학생 43명, 43명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가다가 뭐 배울 만한 게 있으면 유학생들 떨구는 거죠. 너희들 여기서 좀 더 배우고 와라. 배우고 있어. 배우고 돌아올 때 연락할게. 귀국해서 나중에 이제 일본에 귀국해서 이제 한 자리씩 맡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배우게 했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이제 미국을 횡단하고 영국을 가고 유럽 대륙을 거쳐서 쭉 지중해를 거쳐서 이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서 동남아시아 거쳐서 지구를 한 바퀴 돌거든요. 한 바퀴 돌고 와서 이제 보고서를 냅니다. 한 2년 남짓에. 네네. 그 보고서가 이거예요. 미국 회람실기, 미국과 유럽을 보고 온 기록 해가지고 100권짜리 책을 이렇게 냅니다. 매일매일 메모 많이 했어야 되는 책이네요. 그렇죠. 보면은 굉장히 자기들이 본 어떤 견문록 거기다 감상, 일본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서처럼 정리가 이렇게 쓰려고 마음 잡고 갔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아이디어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면 하나가 이겁니다. 철도가 필요하다. 철도를 보니까 특히 미국을 보니까 영국도 그렇고 철도가 산업의 젖줄, 핏줄이더라. 철도를 빨리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네. 여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공장이라는 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그 생산성을 높이는 이게 이제 영국에 가서 이걸 본 거예요. 공장제 기계공업 방저법이 그 당시 이제 최첨단 산업이었으니까 방저법 공장을 보고 이걸 빨리 이제 도입해야 된다. 그 팩토리도 그 당시에는 없었나 봐요. 그냥 간의 수공업 정도였나 봐요. 공장제 수공업은 있었죠. 잠깐 대장간 정도. 모여서 집합된 장소에서 작업을 분업을 하는데 기계가 없는 수공업 그런 건 있었는데
공장제 기계공업이 없어요. 기계를 갖다 놓고 네. 그게. 근데 그거를 빨리 이제 배워와야 된다라고. 두 가지가 사실 핵심 아이디어인데 야. 갔다 와서 이제 보고 온 것들을 그대로 자본주의를 이식해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한 게 뭐냐면 은행부터 만들어야 된다. 은행 시스템.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려면 자본을 동원해야 되는데 자본 동원하려면은 이제 금융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야. 그래서 이제 은행을 만들려고 해서 이 1882년에 중앙은행을 만들어요. 야, 저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이 같군요. 네네. 그 뭐 2년 세계 돌다 오면 이거 뭐 여행하기도 만만치 않고 정말 주마간산식으로 눈물을 띄고 간 거죠. 본 건데 나름 핵심을 잘 짚어내요. 지금 생각해도. 바로 집권했고 네. 명분이 있으려면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철저하게. 그 전에는 그냥 칼싸움하고 하던 그런 친구들이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미 이때의 사무라이는 공부하던 사무라이. 아 맞아. 공부 시작 전쟁 없으니까 공부했다고 그랬죠. 유능한 친구들, 영어도 이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와서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을 만들었는데 일본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이요. 이 일본을 보면 중앙은행의 역할도 하나하나 배워가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벨기에의 중앙은행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벨기에 모델을 가지고. 네. 그런데 이 중앙은행이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순서대로 이제 합니다. 처음에는 발권은행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은퇴한 지폐를 이제 발권을 하죠. 그러면서 이 은행이 준비금 이상의 지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정부의 감시하에서 이제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면서 통화량을 늘릴 수 있게 된 거죠. 예. 두 번째가 이제 정부의 은행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이제 국고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됐고 맨 마지막 완성된 게 이제 은행의 은행. 그러니까 은행들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제 주식회사가 막 생겨나던 때 이 주주들이 투자금이 목돈이 없어가지고 예. 한 주식의 한 20%나 30% 정도 되는 걸 투자를 하고 주식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또 투자하고? 네,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자본금을 또 넣고 했거든요. 주식담보융자 채권을 이제 은행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요거를 중앙은행이 전부 다 이제 재할인해줬다. 재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본의 이 주식회사를 이렇게 이게 생겨날 수 있게 했던 역할을 한 게 이제 중앙은행과 은행들의 이 주식담보융자 시스템이거든요. 아, 그것도 제대로 배워왔군요. 예, 그거를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산업화에서 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일할 사람, 노동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동자를 만든다는 거는 정시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점심을 먹고 벤또 퇴근할 때까지 딴짓 안 하고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명령에 따라서 작업장에서 이 하이어르키 시스템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농업 노동자를 공장 노동자로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예. 결국 이게 이제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교육 제도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1872년에 이제 국민 계학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예. 공장 노동자로 쓰려면. 그런데 이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중요한 농업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시키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고심 끝에 1900년부터 뭐 하냐면은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합니다. 학교로 무상교육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이제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입학률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산업화 시기에 이제 노동력으로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자본이 만들어지고 노동력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자본과 노동을 연결해주는 생산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주식회사죠. 그렇겠죠. 주식회사 제도. 네. 근데 이제 주식회사 제도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개념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주식회사가 도대체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못 돌려 유한 책임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21세기에도 이해 못해서 지금도 황제 경영도 하고 일 터지면 사제 출연하라고도 하고 양쪽 다 컨셉 없는 얘기 오가는 게 21세기 대한민국도 그런데 19세기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우리가 이제 주주를 모집해서 이런 프로젝트로 사업을 할 겁니다. 투자하십시오. 난 뭘 받게 되냐? 그렇죠. 대당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 은행 이자하고 뭐가 다른 거냐? 배당이 그래서 고배당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하면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나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주로서 투자를 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게 힘들었어요. 일단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상인들. 네. 상인들은 에도 시대부터 이제 상업자본을 축적했으니까 있는데 요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찾다 보니까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이 누구냐면 화족들. 화족? 예, 이게 화려하다 할 때 이제 꽃 화자 이저 화려할 때 써가지고 화족인데 이게 누구냐면 예전에 에도 시대에 각 지역의 지방 영주들이 있었잖아요. 다이묘들. 네. 이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요 명치유신하면서 그 세금은 이제 중앙정부에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전부 다 중앙정부에 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수입원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입원 대신에 정부에서 국공채를 찍어서 줍니다. 공채를. 네. 그래서 그 공채가 이자율이 뭐 10%, 7%, 6%, 5% 네 종류가 있고 한 5년에서 14년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공채였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 그 영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귀족들, 말하자면 귀족들이 이제 연금 생활자, 이자 생활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이자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채를 처분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이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예. 요 사람들이 한 34만 명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하라고. 가지고 계신 공채 가지고 있어 봐야, 예, 이자도 얼마 안 나오는데, 요거 할인해가지고, 여기 밀어 넣으십시오, 여기, 주투제. 요 역할을 이제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 비즈니스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일단 이제 요렇게 해서 주식회사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예. 그게 대충 언제쯤입니까? 요게 이제, 1900년 전후, 1885년부터 한 1910년 사이 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의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듣는 변화가 서양에서는 정말 몇백 년 걸린 변화고 네네. 대한민국은 아직도 뭐 삐걱삐걱하면서 그렇죠. 배우고 있는 변화인데 놀라운 건 그냥 칼이나 쓰다가 뭐 글이나 읽다가 하던 일본이 이거를 바깥에 나가서 배우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이거를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딱딱 가야 할 곳만 핵심을 잘 짚었네요. 네. 보통 이런 거 도입하다가 뭐 부작용도 생기고 그렇죠. 저항도 생기고 흐지부지도 되고 그러는데 어쩜 이렇게 마치 시나리오를 짜듯이 이랬을까요? 근데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그랬겠죠? 그거는 또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 다행입니다. 네. 근데 여하튼 압축적인 성장을 한 것은 맞습니다. 유럽이 뭐 수백 년에 걸쳐 할 거를 정말 한 30년 만에 압축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업 설립붐이 막 일어나면서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퍼져나가고 주식회사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데 대표적인 이제 산업이 뭐가 있었냐면 철도. 네. 철도가 다 주식회사로 만들어졌어요. 민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적업. 그 방적은 목화솜에서 실 뽑는 거. 예. 요것도 이제 이 대표적인 주식회사 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은행. 요 세 가지가 주식회사 형태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미국에 가서 보니까 철도가 너무나 중요하더라. 이래서 오자마자 이제 철도 만들려고 영국에서 이제 차량도 수입하고 뭐 이렇게 재료도 수입해가지고 철도 막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든 철도가 1872년에 도쿄에 가시면 이제 신바시라는 데가 있는데 예. 그 신바시에서 요코하마까지 24km 철도를 놓습니다. 아까 우리 초슈5에서 그 일본 철도의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예. 그 이노우에 마사루라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놓아요. 네, 보고 와서 공무원이 나라 돈으로 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나라 돈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을 개시했는데 산업철도의 역할을 이제 하기를 기대했던 거죠. 여기 가서 뭐 제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방적업 그 재료 원재료 싣고 가고 그렇죠. 싣고 오고 요걸 기대했는데 한 10년 동안 열심히 정부가 뭐 이렇게 공기업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여기 이제 해봐야 한 120km 정도밖에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뭔가 보니까 이게 정부가 해서 재정난도 있고 비효율이 너무 큰 거예요. 공기업의 이제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나타났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민간한테 이제 막 넘기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카시마 카에몬이라는 이제 민간 이 사업가를 끼고 정부도 이제 완전히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백그라운드 이제 백업을 해주면서 이제 그 처음에 1881년에 이제 민영철도 최초의 민영철도 회사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일본 철도 주식회사라고 이건 주식 회사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역이 어디냐면 우에노역입니다. 도쿄 가면 우에노역이라고 큰 역이 있어요. 네. 그걸 이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주쿠라고 들어보시죠. 신주쿠. 예. 네, 그것도 이 회사가 만들었어요. 아, 철도 회사가 역도 만들었다. 그렇죠. 역을 만들어야 돼. 역을 만들어야 철도 운영을 하는 거죠. 아, 네. 다 저 민간이 했군요. 그래서 일본은 사철의 나라거든요. 사철의 나라인데 그 사철의 가장 첫 시작이 바로 이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는 나중에 이제 국유화되면서 이제 국유화로 바뀌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아까 이와쿠라 사절단이 보건 것 중에 감동한 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공장식. 공장, 방적업 공장. 요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방적 기계를 들여와요. 그래서 2,000추짜리 기계를 들여옵니다. 이게 이 방적 기계는 규모를 추의 개수로 나타내거든요. 추. 방추가 2,000개 달린 거예요. 추라고 하는 건 저 사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실 말하는 요거 말하는 거죠? 추가 2,000개짜리 기계를 들여와서 이제 정부가 또 관용 공장으로 해봅니다.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정부가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간에 이제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시부사 H라는 이제 기업가에게 맡기고 이제 이것도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자본을 모아가지고 이제 공장을 만드는데 이게 만든 게 이제 오사카 방적이라는 회사예요. 이게 최초로 성공한 민간 방적 회사인데 이게 왜 이제 공기업으로 안 되다가 민간 기업으로 하니까 됐느냐. 공기업으로 했을 때는 일단 규모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2,000추라 그랬잖아요. 추가 2,000개 있었는데 영국에 있는 방적 회사들이 대략 한 2만 추에서 3만 추짜리가 일반적입니다. 공장 하나에 돌아가는 기계의 총량이 그 방추의 개수가 한 2, 3만 개 돼요. 근데 2,000개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수력으로 돌렸거든요. 근데 수력을 쓰려다 보니까 공장을 산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낙차가 큰 곳에 수력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짓다 보니까 산에 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일할 사람도 없고 원료를 실어오고 제품을 실어 나르고 할 때 이 공간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오사카 방적은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2만 추로 시작을 했어요. 만추, 2만 추. 크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증기기관을 썼습니다. 증기기관이 그때 막 이제 발명돼서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막 쓰기 시작하던 때라. 그래서 이제 증기기관을 쓰다 보니까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이 오사카의 니시나리쿠에 있는 선착장에다 공장을 만들었어요. 증기기관으로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선착장에 만드니까 어떤 이점이 있냐면 주변에 이제 노동자도 많지만 이 원료를 싣고 오고 수출할 때 바로바로 되네요. 바로바로 편리한 거예요. 그게 있었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원인이 중요한데 이 서양에는 유럽에는 없던 오사카 방정만의 어떤 발명이 있었습니다. 와, 그 사이에 또 뭘요? 이게 뭐였냐면 주야 2교대 방식을 썼어요. 그 영국에서는 주야 반을 일하지 않았거든요. 일본은 주야 2교대 12시간씩 2교대 돌립니다. 기계가 논다. 우리 어째야 되겠노 이랬군요. 근데 이제 그냥 돌린 게 아니라 심야 할증 임금을 줬어요. 그래야 사람이 뽑히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했던 게 당시로서는 최첨단 발명품인 전등을 썼습니다. 밤에 일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가스등이나 촛불을 썼거든요. 그래서 화재 위험이 항상 있어서 공장은 밤에 돌리지 않는 게 철칙이었는데 전등을 쓰면서 24시간 돌린 거예요. 그 유럽 이 기업가들이 보고 감탄을 했죠. 더 밝았나 보군요. 밤에도 할 만큼. 그렇죠. 안전도 그러니까 안전이지만. 좀 말도 안 되는 주야 2교대 방식으로 생산성이 높아졌다. 생산성을 올려서 나중에 이제 이 방적업이 일본이 세계적으로 이 석권을 하면서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제 일본이 이 방적업으로 돈을 많이 이제 법니다. 증기기관을 제대로 사용한 나라네요. 일본이. 그렇죠. 지금 이 방적회사는 지금 토요보라는 동양방적이라는 회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토요보 방적회사지만 지금 이제 이 토요보는
이 뭐 바이오 같은 것도 하고 화학 제품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의약품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도 섬유소 회사들이 다 그렇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오사카 방적이 서양에서 기계 들어왔는데 자기만의 어떤 방식을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야 이교대. 당시에 일본의 기업가들이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기계를 들여오던 제도를 들여오는데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일본의 현지 사정에 맞게 개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 제사업에서도 하나 있었어요. 제사업이 뭐냐면 누에고치에서 실 뽑는 거. 네. 근데 당시 제사업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이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였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에서 제사기기를 이제 조사기라고 하는데 그걸 들여왔는데 그걸 결합을 시켜서 일본식 이 조사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프랑스식, 이탈리아식은 다 철제로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일본식은 철을 못 구하니까 나무로 만들었구나 그냥.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다 나무로 가능한데 누에고치를 삶아서 거기서 실을 뽑거든요. 예. 누에고치를 삶는 냄비는 나무로 안 되잖아요. 그럼 저기서 끓이는 것도 좀 저기서 조사기에서 했는데. 끓이면서 뽑아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어요. 그렇지. 뭘 썼을까요? 저기는 진짜 뭐 냄비 하나도 없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철이 부족한 거죠. 철이 부족하니까. 왜냐하면 철강업이 아직 그 성장을 못해서. 그래도 끓이는 건 쇠로 해야지. 도자기를 썼습니다. 이야. 저기 보면 색깔이 하얗잖아요. 근데 이 도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생산성이 더 좋은 거예요. 열 전도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도자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업에서 또 일본이 전 세계를 또. 그렇지. 눌러붙지도 않고 설거지 잘 되고. 그래서 이런 발명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 기업가들이 머리를 잘 썼구나.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뒤에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주식회사를 만들 때 쉽게 이제 주식회사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식 거래가 활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식은 이 거래 차익을 뭐 보고 투자하고 이런 투자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당시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인수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 그렇지. 인수를 하면 배당이 문제였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을까 주식회사에 넣어놓고 배당을 받을까 비교해서 투자하는 거였어요. 사고 파는 건 별로 없다. 배당이 아주 높지 않으면 굳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망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누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이제 이때 열심히 이 설득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부사와 H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부사와 H가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가 별명이거든요. 2024년,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일본의 지폐가 바뀝니다, 인물이. 근데 바뀌는 신권에 만엔짜리 인물이에요. 이 시부사와 H. 저게 일본 돈 중에서는 최고 고액권이죠. 우리 돈 약 9만 원, 10만 원 정도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바뀔 정도 일본에서도 굉장히 뭐 존경받는 기업가, 실업가인데 이 사람이요. 뭐한 사람인데 원래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고케닌이라고 말단 무사였어요. 근데 이 에도 망부 말기에 가면 말단 무사는 뭐 농민이나 상인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싸움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이 말단 무사들 중에는 농민이 된 사람도 있고 상인이 된 사람도 있는데 이 시부사 집안은 이제 할아버지가 농민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성년이 되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제에 가로막혀 있어서 농민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 대한 반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막부, 이 신분제 때문에 내가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에도 막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양이파, 조낙양이파가 됐습니다. 조낙양이파가 됐는데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는데 누구 아는 사람이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히토츠바시 요시노부라는 부잣집의 가신으로 취업을 하게 돼요. 비서로. 근데 이 히토츠바시 요시노부가 누구냐면 나중에 도쿠가와 요시노부 마지막 쇼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게 막부 안티 막부였는데 막부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것도 심지어 그러니까 비서로. 시부사이치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래서 이게 강해서 조낭양이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취업이 안 돼서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는데 어쨌든 뭐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를 들면 그걸 그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막 재벌 해체해야 된다, 삼성 해체해야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삼성전자 취업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네. 이분이 이제 취업하고 나서 이제 막부에 이제 공무원이 된 거죠. 가신으로 들어갔다가 정부의 공무원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유능함을 인정을 받아서 그 27살이 됐을 때 1867년에 파리 만국박람회에 이제 정부 대표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재밌었던 게 그 파리 만국박람회에 일본 대표로 참여한 나라가 두 나라 있었어요. 일본 대표로 참여한 나라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막부는 나는 일본 대표다 하고 갔는데 사츠마도 내가 일본 대표다 하고 보낸 거예요. 아까 있었죠. 초슈하고 사츠마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사츠마도 지방정부도 내가 일본의 대표다 하고 파리 만국박람회에 이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때만 해도 이제 막부의 권위가 땅에 이제 떨어져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시부사이치가 파리에 가서 유럽에 가서 이제 문물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빨리 유럽으로부터 배워서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국내 들어왔는데 1868년이었거든요. 들어오다가 명치효신이 일어났죠. 없어진 거예요. 직장이. 백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백수가 돼서 있는데 이 당시는 이제 인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물을 먹은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등용하려고 했거든요. 누구 편이었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신정부에서 시부사이치를 대장성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을 합니다. 기재부 사무관. 그렇죠. 우리로 치면 기재부죠. 네. 기재부 사무관이 이제 된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능력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유럽에서 이제 배워서 우편제도 만들고요. 뭐 철도 부선하는 데도 관여를 하고 이제 N이라는 명칭이 있죠. 신화폐 N. N이라는 명칭을 정할 때도 이 사람이 이제 관여를 합니다. 머리 좋은 게. 근데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면 국립은행을 만들었어요. 중앙은행? 아니요. 중앙은행. 아까 중앙은행은 일본은행 아까 말씀드렸고 국립은행이라고 이름은 국립은행인데 사실은 정부가 정한 법률에 따라서 민간이 주식회사 형태로 만든 민간이 경영하는 은행. 우리로 치면 IBK 기업은행 같은 거군요. 근데 당시는 이게 이 은행의 공공성을 생각해서 이제 국립은행이라고 이름은 지었지만 사실은 내용은 민간은행인 거죠. 근데 이 국립은행이 일본 최초의 주식회사거든요. 근데 요 일본 최초의 주식회사 1873년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국립은행이라는 형태로 153개를 만듭니다. 6년 동안. 은행을 막 만든 거죠. 그렇게 이제 1873년의 일이에요? 이제 1874년에 이제 제일 국립은행을 만들고 그 이후에 6년 동안 1879년 동안 국립은행을 한 153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행 만드는 게 간단해지니까 다른 이제 이 사업가들이 보고 이제 너도 은행을 만들면서 은행이 1000개가 넘게 만들어져요. 1000개는 좀 많은데. 많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또 됩니다. 우리나라 새마을금고 같이 그렇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또 되는데 이 사람이 뱅크를 은행으로 번역하는 데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은행을 은행이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이분이 했군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립은행을 만들고 이걸 그러니까 이게 국립뱅크인데 내셔널 뱅크인데 이걸 국립금행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행할 때 행을 따고 금을 붙여서 금행하자 이랬어요. 근데 이제 회의하다가 이게 바뀐 거예요. 회의해 보니까 금행은 일본어로 킹코거든요. 근데 은행은銀코예요. 은행이 좀 발음이 더 부드럽죠. 킹코하고銀코하고. 금이나 은이나 다 돈이니까. 거기다가 당시에는 금화보다 은화를 더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의하에서 이 처음에 금행하려다가 은행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행은 무슨 의미예요? 행은 이제 중국의 이제 동업자 조합의 뭐뭐 양행 있어요. 그 양행에서 행을 따온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보니까 나는 공무원이 안 맞아. 내가 보니까 너무 훌륭해 공무원 하기는. 주식회사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살에 이제 퇴직을 하고 나오고 76대일 때까지 주식회사를 500개를 만듭니다. 사업도 잘했나 봐요. 운영이 돼야지. 게 아니고 그냥 기업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상무하고 전무하고 하면서 만들면 딴 거 만들러 가고 만들면 딴 거 만들러 가고. 연쇄창 엄마. 그걸 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게요. 지금 예를 들면은 한 100년 넘은 일본의 기관들은 거의 이 사람이 관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창업을 하고 다니고 넘겨주고 또 창업하고 그랬군요. 도쿄 상공회에서 이 사람이 만든 거고요.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도쿄가스 이 사람이 만들고요. KDDI라고 일본의 3대 통신회사 중에 하나 있거든요. 이거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린 맥주, 삿포로 맥주 만들고 제국 호텔이라고 또 일본의 유명 호텔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세상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았네요. 호텔뿐만이 아닙니다.
히토츠바시 대학도 이 사람이 설립에 관여했고요. 도쿄 경제대학, 일본 여자대학 뭐 이런 대학들 만들고 병원도 만들었어요. 도쿄 자해병원 그리고 적십자도 이 사람이 설립합니다. 알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적십자. 놀았어요. 나머지 일본인들은 그러니까 놀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이 사람이 설득을 한 거예요. 필요하다. 적십자 만들자. 일본 적십자 만들고 설립하고 그다음 또 딴 데 가서 철도 만들자. 맥주 회사 만들자. 뭐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아니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보면 나중에 이제 GHQ가 재벌 해체하려고 이 시부사와 재벌 해체하려고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해체 명단에서 빼거든요. 해체할 것도 없다. 상징적으로 그냥 이름만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걸 한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철학을 알 수 있는 게 이게 이 사람이 1916년에 지은 책이 있습니다. 노노와 주판이라는 책이에요. 론고 또 소로반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노노를 열심히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도덕에 어긋나는 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내가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뭘 도덕을 생각해라고 하다가도 또 이제 너무 도덕적으로 또 생각하면은 또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노와 소로반, 주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충되는 가치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업의 경영자가 이 종업원보다 월급이 많은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종업원하고 임금 차이가 너무 나면 종업원의 불만이 쌓이고 그러면 이 기업 경영자도 결국 불행해진다. 불만이 쌓이고 그 회사가 이제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게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결국엔 사회가 불안해지고 결국에는 이제 자본가들이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군요.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 이 비즈니스 리더라고 하는 이 메이지 시대의 어떤 지식인들이 자본주의를 이해했던 방식이 사실은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수정 자본주의네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ESG 그렇습니다. 얘기하면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다음 시간 좀 설명할 텐데 일본의 어떤 고용 형태라든지 임금 형태에 사실은 이런 철학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차이도 많이도 안 나고 그러나 조금씩은 반드시 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기에 어떤 리더들 철학이었고 내지는 뭐 이런 사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방식 철학이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는 계속 아까부터 이게 과연 이 시기에 이 시간 동안 가능해라는 생각을 자꾸 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부사와 H라는 저분이 최초로 공무원이었으니까 국립은행 그렇다고 중앙은행은 아니고 정말 그 예금 받고 대출해주는 그런 은행을 없으니까 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게 1873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본 앞바다에 어느 날 미국에서 온 흑선이 나타난 게 185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된통 다 하고 1년 후에 온다 너 해서 왔다가 그 정신없는 그때와 다 갔다 와서 은행도 만들고 할 때가 20년 차이밖에 안 나요. 맞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극을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프랑스가 광화도를 침범해 오고 미국 배도 와서 신미양요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게 공격이 들어오면 그 나라에서는 저놈들 때려잡자설 또 아니야 쟤네들 좋은 거 있지도 몰라 좀 배우자설 다양한데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계속 지키자 혹은 배우자 그러다가 와글와글 그랬었던 게 저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반응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일본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미국 배가 온 지 20년 만에 국립은행이 만들어집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방의 힘이다. 무슨 말이죠? 중앙 집권화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지방의 영주들, 그러니까 번주들을 중심으로 각 번이 나름의 자치를 했잖아요.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초슈나 사츠마가 중앙정부가 아니죠. 중앙이 아니죠. 그렇죠. 처변방에 그 사람들이 중앙정부의 감시를 벗어나서 외국과 무역을 하고 총을 수입하고 배우고 그 열망, 전쟁하면서 또 패배하면서 이건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 굉장히 강렬했던 걸 가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중앙 집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이
지방 정부들이 나눠져서 그들끼리 경쟁하고 그들끼리 이제 발전하려고 막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 분출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성공한 아이디어가 그냥 네네. 그 전국을 먹어버릴 수 있었군요. 네네. 지금도 보면 그 일본의 여러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책 중에 지방으로부터의 산업혁명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의 산업, 각 지방에서의 어떤 그런 뭐랄까 열망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굉장히 뜨거웠던 중앙인도 상대적으로 거죠. 약하고 네네. 그 시도가 바로 정권 교체로 된 이어지고 거죠. 네네.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는 비슷한 게 갑신정변인데 그건 어찌어찌하다 그냥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종이 한 장 펼 수 있어요. 그 차이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사실은 그 초쇼 5처럼 네. 갑신정변의 그 개화기 청년들이 딱 그 비슷한 거 느낌이거든요.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우리는 이 뭐랄까 그 꿈이 이제 좌절이 됐고 일본은 그 쿠데타가 성공을 한 거죠. 상대적으로 중앙의 힘이 우리가 좀 강했고 뭐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아니, 누구나 발전하려면 2단계인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이렇게 빨라?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게 집단지성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예. 근데 집단지성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집단을 이루는 개개인이 서로 연결되면 안 돼요. 독립적으로 서로 지성을 갖고 있고 거기서 신호조과가 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패거리 되죠. 그렇죠. 눈치 보게 되고. 집단지성인데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중앙집권 방식이면 집단지성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죠. 지방정부가 각기 경쟁하며 합심 또 이합집산하고 합치기도 하고 뭐 경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더 좋은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로 치면 저쪽을 배우고 우리도 조금 따라가자. 그거인 건 이해가 되는데 뭐 심지어 중국을 진출하려고 하고 네네.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와 슬로건을 내세운 건 그건 어떻게 그렇죠? 엊그제 검은 배 한 척에 얻어맞았던 친구들이 우리도 배우자는 느낌까지는 우리도 가질 수 있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격적인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됐을까요? 이게 서양하고 국지전을 치르면서 그 힘을 절감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선택지가 두 개 있다고 본 거죠. 제국이 될래 식민지가 될래. 그러면 이제 제국이 되는 선택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전쟁과 일본 경제에서 그 과정이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청나라하고도 싸우고 그렇죠. 러시아하고도 싸우고 그런 제국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인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중립국이라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문제인 거예요. 식민지로 전락할래? 제국 그러니까 더욱 더 강해졌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우리는 그때 남을 공격할 생각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자주 독립, 우리끼리는 좀 잘 살고 싶네. 그런 거였는데 그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상황 판단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플로이거나 인플로여거나 둘 중에 하나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시대라고 본 거죠. 이대로 있으면은 뭐 영국의 식민지가 되거나 미국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이 조금 맞았네요. 그 당시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랬던 거죠. 네. 그 당시에 그렇게 활약을 했던 시부사와 H라는 저 아저씨가 이제 일본의 10만 원권의 모델이다. 새 모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이지 유신부터 일본의 자본주의가 이식되는 그 사이에 몇십 년간의 급박한 흐름을 아주 잘 배웠네요.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고 그들이 착착 뭔가 일이 진행될 만큼 지방에 에너지가 쌓여 있었던 것 같다. 등 결론까지. 야, 여기서 좀 더 이제 전쟁 이야기로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저희도 영업상 거기까지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고요. 다음 화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창민의 일본 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